네, 안녕하십니까. 즐거운 한국사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뭐 시험도 얼마 안 남았고 공부하느라고 고생이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 착착 이제 진도가 잘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좀만 힘내서 진도를 빨리 나간 만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시험 공부를 좀 더 빨리 진행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힘들더라도 조금 잘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미리 예고한 바와 같이 교과서 76페이지 중당은 6단원 양반 신분제 사회와 상품화폐 경제 여기 파트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내용은 지금 되게 많아 보이잖아요. 지금 칠판에 써진 것도 많고 뭔가 어려울 것 같은데 사실 내용상으로 보면은 되게 쉬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집중해서 잘 들으시면은 크게 어려울 문제는 아니니까는 잘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6단원을 오늘 다 하는 건 아니고 여기 교과서 79쪽 80쪽 내용 79쪽 80쪽 내용은 경제 파트여서 여기는 다음에 학교 나와서 여기는 붕당하고 나서 여기를 또 다음에 할 테니까는 그때 가서 할 테니까 오늘은 어디 할 거냐면은 사회 모습 나머지 조선시대의 사회 모습을 전기와 후기로 나눠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전기는 어떻고 후기는 어떻더라 많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구분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구분을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시작해도 되겠죠. 교과서는 76페이지입니다. 조선의 사회 모습 우선 전기 내용부터 나옵니다. 항상 사회 파트에서 나오는 거는 신분제도 나옵니다. 신분제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이에요. 신분제도가 뭐 신분이 양반부터 해가지고 천민까지 쭉 있다는 거, 사신분제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다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될 거는 바로 이겁니다. 여기가 이제 법적으로는 조선시대가 법적으로는 양천제를 시행을 했다. 신분제도가 양천제예요. 그래서 이 양천제가 왜 양천제냐면은 법적으로는 신분을 나누는 게 양인과 천인밖에 없다고 해서 양천제입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두 개밖에 없는 거죠. 두 개. 그래서 양인은 과거를 응시할 수 있고 조세 공납력을 부담하는 그러니까 뭐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는 그러니까 그냥 일반 백성들을 다 통괄하는 말이겠죠. 근데 이제 천인은 얘네들은 국가나 개인의 소속으로 이제 하나의 재산 취급을 받는 사람 취급을 안 받는 이제 그런 이제 뭐 하나의 재산으로 이제 취급을 받던 이제 사람들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천한 역할, 천역을 담당을 했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양인과 천인으로만 나눠진다라는 거 잘 아시면 되겠는데, 근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양반이 있고 뭐 상놈이 있고 그런 구분이 생겼냐? 이거는 사회적으로 생긴 겁니다. 양인 안에서도 이렇게 양반, 중인, 상민 이렇게 나눠지는 게 지배층인 양반이나 중인이나 그다음에 피지배층인 상민 간에 서로 간의 그런 직업적인 차별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의 위치에 대한 차별이 있었기 때문에 같은 양인의 바운더리, 법적으로는 같은 양인 바운더리 있었지만은 사회적으로는 얘네들끼리 처음에 이제 차별로서 시작을 했고 점점 갈수록 이게 하나의 신분제처럼 굳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반, 중인, 상민, 천민의 사신분제가 이제 사회적으로 정착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천제는 법적으로 계속 그대로 갑니다. 그렇지만은 사회적으로는 하나의 양반이라는 게 신분처럼 굳어지는, 상민이라는 게 하나의 신분처럼 굳어지는 그 사회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반상제에 따라서 이렇게 양반, 중인, 상민, 천민 이렇게 나눠지는데 양반부터 보시면은 양반은 원래는 단어 뜻이 양반, 문반과 무반 해가지고 문신과 무신들, 그러니까 그냥 관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고위 관리까지는 아니죠. 하여튼 문무 관료들을 통칭해서 하는 양쪽 반이라고 해서 통칭해서 양반이라고 해서 이제 얘네들은 문무 관료를 뜻하는 단어였는데 이 양반이라는 게 점차적으로 얘네들이 계속 특권을 노리게 되고 그리고 하던 집안에서 계속 하게 되고 이런 관리들을 하던 집안에서 계속 하게 되니까는
이게 사회적으로 전 현직 관리, 그러니까는 내가 은퇴를 했어도, 은퇴를 하면 여기에 이제 해당 안 되잖아요, 문무 관료에. 근데 은퇴를 했어도, 그리고 지금에 있는 관리까지 해서 전 현직 관리 모두 포함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내가 아직 지금 양반이 안 됐어요, 아니면 양반을 안 해요, 하여튼 양반이 아니더라도 내가 그 집안에 있으면은 같은 양반 가문 이렇게 불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양반으로 굳어져 가게 됩니다, 얘네들이. 이해되시죠? 한 집안이 이제 양반으로 이제 불리게 되는 거예요. 양반은 원래는 그 뭐 집안에서 뭐 엄마 아빠 아들 딸 이렇게 있으면은 아들이 만약에 과거 급제했으면 그 아들만 양반인 거예요, 원래는. 근데 나머지 이 집안 자체를 양반 집안이라고 이렇게 같이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의 이제 사회적인 이제 계층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제 그렇게 과거나 음서 천거, 어쨌든 그런 관리 선발 제도 등을 통해서 항상 고위 관적들이 하는 집안들이 계속 고위 관리들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경제력이나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특권 같은 경우는 어떤 특권이 있었냐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관리를 한다고 하면은 얘네들이 관리를 핑계로 대고 이런 것들 안 냅니다. 조세 공납력을 안 내요. 그러니까 아까 양인은 모두 양반이든지 뭐 이제 상민이든지 다 똑같이 세금을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똑같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 양반은 점차적으로 하나의 이제 그 계층화 되면서 사회적으로 점차적으로 이 조세 공납력을 안 내게 됐다는 거예요. 약간 우리가 그래도 지금 양반인데 이걸 왜 내? 이런 식으로 이제 그게 하나의 특권처럼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특권이 있었고, 뭐 다 이런 거 말고도 있어요. 그 다음에 경제력 같은 경우는 항상 얘네들이 먹고 살기 풍족하게 있으니까는 이 경제력을 밑바탕 해가지고 아래에서 공부만 하고, 어릴 때는 계속 공부만 해가지고 과거에 올라서 관리하고, 자식들도 또 공부만 시켜가지고 과거에 이제 합격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패턴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아무 일도 안 하고 공부만 하잖아요, 지금. 그러면 사실 지금 양반같이 지금 여러분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물론 지금은 당연한 권리고 이거를 누려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은 옛날에 비하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양반같이 지금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 상민같이 그냥 지금 이미 논밭에 나갔어요, 지금. 근데 지금 편안하게 공부하고 있다는 걸 감사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사회가 발전하고 국가가 발전했다는 거죠. 어쨌든 쓸데없는 말이고, 어쨌든 얘네들이 그런 경제력을 갖췄기 때문에 공부를 할 수 있었고 과거에 합격할 수 있었고, 그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권력을 가지고 고위관직을 계속 한 가문에서 독점을 하게 된다. 한 가문이 아니죠, 여러 가문이 있겠죠. 그 다음에 중인층은 이제 양반 정도의 이제 그런 고위 관료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밑에서 서브를 해주는 고위 관료층을, 하위 관료층을 이제 말하는 게 중인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설이나 향리, 기술관 등이 이제 속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보다 중요한 거는 서월은 이제 양반 첩의 자식입니다. 양반이 이제 첩을 들일 수 있었잖아요. 원래는 일부 일처제였는데 이제 성리학이 발달하겠다면서 첩을 이제 드리는 게 이제 사회적으로 통용이 되죠. 그러면서 거기 안에 첩의 자식들이 나오게 됐네. 이런 첩의 자식은 양반 취급을 받는 게 아니라 중인 취급을 받게 되면서 차별을 받게 된다. 그래서 과거를 응시를 할 수 없다는 제한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제한을 받으면서 중인층에 속하게 됐다. 그리고 하나 가지 더 이제 알아야 될 거는, 여기 향리가 있는데, 향리는 고려시대 향리하고는 다릅니다. 고려시대 향리는 사회적 지위가 매우 높은 이제 중소지주층이라고 생각하면 되지만은, 이 향리는 여러분들 그 사극 보고 그러면은 사또 옆에서 이제 그 허리 굽신굽신 거리면서 막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을 향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이제 격하가 지위가 많이 낮았다. 똑같은 이름이지만은 많이 달라졌다라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민 봅시다. 상민은 일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수공업에 종사하거나 아니면 장사를 하거나 이런 애들을 다 포함해서 어쨌든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이런 사람들을 다 상민층에 속한다고 하고, 이 사람들은 당연히 조세 공납력, 세금 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도 어쨌든 양인이기 때문에, 양인에 속하기 때문에 과거 응시는 가능했습니다만은 과거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먹고 살기 바쁜데 어떻게 공부를 하고 과거를 보겠어요? 당연히 논밭에 나가서 일하느라 바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거를 과거를 응시를 할 수가 없었다. 이게 실질적으로는 하는 게 어려웠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미 봅시다. 천미는 여러분들 아듯이 그냥 대부분 노비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재산 취급을 당하면서 매매, 증여, 상속의 대상입니다. 매매는 사고 파는 거, 증여는 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상속은 물려주는 거. 다 알죠? 그래서 물건처럼 그런 매매, 증여, 상속의 대상이 됐다. 그 다음에 공노비, 얘네들은 이제 또 노비가 공노비, 관청에 속한 친구들은 공노비, 그 다음에 개인에 속하는 친구는 사노비, 그 다음에 공노비, 사노비 둘 다 외거노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하고 같이 안 살고 바깥에서 따로 살지만은 신부는 노비여서 얘네들은 일정한 몸값, 신공이라는 일정한 몸값을 주인한테 지불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고려까지 똑같아요. 고려시대랑 똑같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이 외에도 광대, 무당, 기생 이런 애들도 천민 취급을 당했다라는 거 그냥 곁다리로 하나 더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신분제도 이제 살펴봤고, 이제 사족 중심의 향촌 질배치 이제 봅시다. 이게 이제 앞에 이제 지방행정체제 할 때 좀 나왔었는데, 사족의 영향력이 꽤나 있다고 배웠었습니다. 사족들이 일정한 자기들끼리 조직을 이제 반상회처럼 우리 그 주민자치 뭐 위원회 이런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자신들이 어떤 것을 이제 우리 마을에 아니면 우리 지역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안건을 제출했을 때 이게 그냥 묵살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 어느 정도는 들어야 되는 이런 영향력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유향소라는 겁니다. 유향소. 그래서 유향소라는 게 이제 어떤 거냐면은 수령과 향리가 있으면은 수령이 이제 지방관을 말하는 거예요. 수령을 향리가 보필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실무를 담당하는 게 향리이기 때문에 수령을 보필을 하고, 이 수령은 이제 향리한테 이제 명령을 하는 이런 관계인데, 만약에 이 수령과 향리가 짜고 치고 이렇게 비리를 저지른다 하면 이걸 견제할 세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향소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향소가 뭐 수령을 견제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지역에 대해서 잘 모를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상피제 때문에 이 지역 출신이 아닌 사람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 지역에 대해서 자문을 좀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해주고, 수령도 유향소에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도움을 요청하고 이제 뭔가 같이 이제 유기적인 관계를 겼죠. 그리고 이 유향소와 향리는 어떤 관리냐면, 향리가 얘네들이 뭐 세금 거둬하면 세금 거둬오는 이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런 감시 역할을 합니다. 감시. 유향소는 향리를 감시하는 이런 이렇게 견제의 관계를 갖게 됐는데, 어쨌든 이런 유기적인 관계를 이제 유향소가 어쨌든 한 곳을 메우고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사족들이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수령을 보좌하고 뭐 이렇게 자문을 해주고, 그다음에 향리를 감찰하는 역할들을 했다, 유향소가. 그래서 향회라는 걸 조직해서 이 유향소는 약간 공식적인 그런 마을의 뭔가 단체라고 생각하면 되고, 향회는 약간 사조직 느낌으로. 근데 어차피 구성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세기 사림들이 정권을 장악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성리학적 관점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이제 교육기관, 사립교육기관이 만들어져요. 이미 배웠죠. 서원이 설립이 되고, 그 다음에 향약도 배웠습니다. 향촌 자치 규약을 해서 이 향약도 국가에서 만들어가지고 보급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원은 원래는 이제 그런 교육기관에서 학문을 연구하는 기관의 역할을 했지만은, 얘네들이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여론을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지능고를 졸업을 하면은 지능고 출신 해가지고 동창회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지금 나이는 어리지만은 동문들 쭉 모이면은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보다 훨씬 나이 많으신 뭐 선배님들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만약에 이제 서원도 똑같습니다. 서원도 어느 서원 출신, A 서원 출신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어떤 국가적 안건에서 이렇게 처리했으면 좋겠다라고 주장을 하면은 이게 하나의 여론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론을 형성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서원이 된다. 이 서원 출신들끼리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이게 학연이죠, 학연. 이게 뭐 이미 그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향약 같은 경우는
뭐 대충 설명했지만은 풍속을 교화시키니까 백성들은 그런 성리학적 질서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풍속을 교화시키는, 그러니까 사람 만드는 거죠. 교화시킨다고 하는 게. 그 다음에 향촌의 질서를, 성리학적 질서를 통해서 향촌 질서를 유지하는 데 역할을 했다. 향촌 자치 규약의 이제 줄임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족 중심의 향촌 지배 체제가 전기에 딱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기까지 알아봤고, 후기는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봅시다. 후기는 이제 신분 질서, 여기 이제 아까 배웠던 신분 제도가 많이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가 전기와 후기를 나누는 기준이 뭐라고 했어요? 양난이랬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그러니까 큰 전쟁을 그렇게 겪고 나서 이제 모든 게 많이 변했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게 변화하는데 신분제도 그렇게 많이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런 거를 단독적으로 물어보는 것보다는 후기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전기에서 후기를 어떻게 바뀌었는지 내용을 이제 살펴봅니다. 아니면은 뭐 후기 내용을 딱 제시문을 주고 이 당시의 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후기가 좀 더 포인트가 있으니까 좀 잘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신분질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양반은 우리가 붕당 아직 안 배웠지만은 이 붕당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소수에게 권력이 집중이 됩니다. 원래 동인과 서인에서 또 동인이 나눠지고 서인도 나눠지는데 결국에는 그 서인이 나눠진 그 한 당만 정권을 독차지한다고 했잖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계보 그렸었죠. 그래서 양반이 점차적으로 소수에게만 권력이 집중이 되니까는 나머지 대다수는 어떻게 돼요? 나머지 다수는 그냥 당연히 다시 공양으로 내려가던가 아니면 목 잘리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권을 잡지 못하는 이제 양반들은 다시 이제 쫓기게 되면서 몰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몰락 양반을 잔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양반에도 종류가 있어요. 뭐 권반, 향반, 뭐 잔반 이렇게 나눠지는데, 권반은 얘네들 권력을 잡고 있는 이제 양반을 권반이라고 했고, 향반은 쫓겨 내려갔지만은 그래도 그 향촌에서는, 그 지역에서는 좀 잘 나가는 중소지주층으로, 그래서 그런 애들을 향반이라고 했고,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 그냥 아예 망해버렸어. 집안 자체가 망해버렸어. 그래서 얘네들은 뭐 일반 백성인지 그냥 양반인지 알 수 없는, 구분하기 어려운 그런 애들을 잔반이라고 했습니다. 몰락한 양반을. 그래서 그렇게 이게 용어들을 제가 안 썼지만은 뭐 써놓으면 좋고 구분해 놓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반들이 이렇게 뭔가 이제 많이 갈라지게 되고, 중인층 봅시다. 중인들이, 양반이 이제 점차 이렇게 권력이 집중되면서 양반이 힘을 잃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중인층이 들고 일어납니다. 왜 우리는 차별을 받냐? 특히 서월층. 얘네들은 양반하고 같이 사는데 첩의 자식이라고 해서 차별을 받아요. 그러니까는 야, 그럼 우리 왜 차별하냐? 우리도 양반 자식이 똑같은 인간 아니냐? 그러니까는 서월들을 차별을 없애줄 것을 요구하는 서월 차별 철폐 운동을 하는데, 이걸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서월 허통 운동이라고 해요. 허통 운동. 허통 운동. 서월 허통 운동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원래 공식 명칭인데 이걸 이제 풀어서 쓴 거예요. 이런 운동을 통해서 이제 원래 과거가 응시가 제한이 됐는데, 이거 과거를 이제 통해서 이제 등용이 되는 모습들도 보입니다. 뭐 정조 때나 이럴 때는. 그 다음에 납속책으로 관직에 진출했다라고 써졌습니다. 지금 이거 어디 페이지냐면은 뒤에 넘어가가지고 쭉 넘어가서 81페이지입니다. 지금 하는 데가 81페이지 지금 오른쪽 보면은 납속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국가 재정을 보충하는 방편으로 시행된 정책으로 국가가 곡식을 받고 벼슬을 팔거나 천민의 신분을 면제해줬다. 그래서 이 납속이 계속 나옵니다. 여기도 납속, 그 다음에 어디냐, 여기도 납속, 그 다음에 여기도 납속. 지금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는 국가가 전쟁을 하고 나서라서 돈이 없어요. 재정이 많이 부족해요. 그러니까는 돈을 받고 벼슬을 팔거나 아니면은 신분을 올려주거나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지금 이런 납속책이 이제 공공연하게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애들로 벼슬을 사가지고 진출하는 친구들이 생기게 됩니다. 중인층에서도. 중인은 그렇다 치고 중요한 게 상민입니다. 양반도 중요하고 상민도 중요한데, 상민층은 당연히 분화가 됩니다. 어떻게 분화가 되냐면은 잘 사는 친구와 못 사는 친구로 나눠집니다. 이해되시죠? 이 똑같은 일반 백성이었는데 얘네들이 돈을 많이 버는 친구가 생기고 돈을 그 반대로 못 버는 친구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자본주의에 따르다 보면은
잘 산 애들은 계속 잘 살고 못 산 애들은 계속 못 살잖아요. 근데 이런 분화가 점점 이때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농층, 그러니까는 농사를 지어서 잘 살거나 여기 보면은 이양법이나 광작을 통해서 농업 생산력이 증대된 걸 이용해 가지고 많은 그 돈을 벌거나 아니면은 상품화폐 경제 발달을 통해서 그러니까는 이게 상인이었는데 돈을 많이 갖다 또 많이 갖다 팔면서 돈을 많이 번 케이스 이런 하여튼 부유한 층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경제 파트에서 배울 거예요. 이런 부유한 층이 얘네들이 그냥 우리가 돈을 얻었으니까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얘네들이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결국에는 양반을 삽니다. 야, 우리가 돈을 이 정도로 사고 떵떵거리고 사는데 내가 뭐 그냥 일반 백성으로 천대받고 살아야겠냐. 그러면 아싸리 그냥 양반을 사버리자 해가지고 신분 상승을 이때부터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게 되냐? 공명첩이라는 걸 발생합니다. 공명첩이라는 게 임진왜란 이후부터 이제 계속 나오는데 공자가 빌공자예요. 빌공자, 명자는 이름 명자. 그래서 관직 이렇게 임명장 있잖아요. 관직 임명장이 있으면은 원래 여기 한 임명장하고 이름 써져 있잖아요. 어떤 관직이 임명하노라라고 이제 하는데 여기 이름란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비어 있어. 그래서 이거를 돈 주고 사면은 내가 이 관직을 사면은 뭐가 돼요? 우리가 아까 말했죠. 양반이라는 게 무무 관료를 뜻한다고. 관직을 달기 때문에 내가 양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거 실제로 이거 공명처를 샀다 해서 그 관직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약간 명예직입니다. 뭔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양반이다 라는 것만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명첩을 사거나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납속책 아까 말했죠. 납속책도 이제 벼슬을 팔고 이런 거 똑같은 얘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약간 공식적으로 공명첩이나 납속책은 공식적으로 뭔가를 이제 양반 신분 상승하는 거고 이거 말고 좀 가라로 하는 거는 족보를 사거나 위조를 하는 거예요. 양반의 족보를 사거나 위조를 하면서 내 이름을 거기다 갖다 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반 가문이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족보는 어디서 하냐? 이런 애들 있잖아요. 몰락한 양반들. 얘네들 먹고 살기 힘들어집니다. 몰락했으니까. 그래서 얘네들의 이제 족보를 매입을 해가지고 얘가 그 양반가가 되고 얘네들은 일반 백성이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족보를 매입하거나 위조를 하면서 불법적으로 신분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잘 사는 층이 생기게 되다 보면은 못 사는 층이 생기게 되죠. 그런 못 사게 되는 층은 자기 땅도 이제 뺏기게 되면서 임노동자가 되고 노동자, 품팔이 이제 그냥 우리 뭐 여러 가지 잘지리구리한 일들을 좀 구하고 다니는 걸 품팔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도적 이제 뭐 도적질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극화가 심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천민 봅시다. 여기 천민은 이제 신분 해방이 가속화됩니다. 여기도 똑같아요. 얘네들도 돈 주고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노비 종모법이라든지 공노비 해방, 납속, 족보 매입, 도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천민도 점차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노비 종모법이 뭐냐면은 노비를 왜 줄이게 됐어요? 당연히 지금 일반 백성들이 지금 점점 줄어드니까는 여기 말 안 했지만 국가 재정이 감소합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낼 사람이 줄어들잖아요. 세금을 낼 사람이 점점 줄어드니까 조금이라도 백성을 더 만들어야 돼요. 천민이 많은 것보다 백성이 많은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일반 백성 상민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비는 원래 일천즉천이라고 해서 한 명이 그러니까 부모가 한 명이 천민이 무조건 그 자식도 천민이에요. 엄마가 천민이든 아빠가 천민이든 한 명이라도 천민이면은 아들은 천민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다 딸은. 근데 이걸 바꿔요. 이게 노비 종모법은 엄마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엄마가 노비인 경우에만 노비가 되는 거예요. 노비 종모법. 이해되죠? 그럼 아빠가 천민이면은 아빠가 천민이고 엄마가 양민이면은 자식은 양민으로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법을 그러니까 확률을 좀 더 줄이는 거예요. 노비가 될 확률을. 그런 법을 실시하기도 했고 공노비를 해방시킵니다. 공노비. 관청 소속 공노비를 해방시켜가지고 일반 백성으로서 그러니까 조세공남 역을 담당하게 했던 모습도 보이죠.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신분 질서가 어떻게 되냐면은 양반의 비율은 어떻게 했어요? 양반의 비율은 되게 상위 몇 프로, 상위 1% 막 이런 게 양반이었는데 이게 우리가 도표로 보거든요. 상위 몇 프로였던 게 나중에는 이 도표로 볼 때 양반이 이 정도였다면 원래는 이 정도였다면 한 이 정도로 늘어나게 됩니다. 한 70%까지 늘어나게 된다고 해요. 양반이 70%면은
도대체 세금은 누가 내겠어요? 세금을 낼 사람이 없죠. 그래서 결국에는 나라가 그렇게 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됐다라는 거 좀 알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이제 변화를 가졌다라는 거 알면 될 것 같고, 넘어가서 향촌 지배체제는 어떻게 변화가 또 있었는지 한번 봅시다. 당연히 양반이 늘게 돼요, 점점. 그러니까는 향촌 기존의 권력을 잡고 있었던 이 기존의 사족들도 당연히 힘을 잃을 수밖에 없죠. 사족 영향력이 약화됩니다. 그래서 원래 옛날부터 떵떵거리고 살았던 그런 사족들은 동족마을,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양반들끼리만 모여 사는 마을을 형성을 하든지, 아니면 동성촌을 형성합니다. 동성역이 그 남성 여성 말한 게 아니라 자기 똑같은 성씨, 그러니까 뭐 제가 정씨니까 정씨 마을로만 이렇게 살던가,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동족마을이나 동성촌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계속 이제 그 분홍층들이 이렇게 양반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분 상승을 해서 양반을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존 사족이 대표되는 구양과 그 다음에 분홍층이 새롭게 양반이 된 케이스인 신양이 서로 구양과 신양이 이제 싸우게 되는 향전이 발생한다. 전투할 때 전이죠. 전쟁할 때. 그래서 향전이 발생하게 된다. 그렇지만 이 향전에서 이걸 수령이 지금 여기 가운데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이 수령이 누굴 지원하냐면 분홍층, 여기 신양을 지원해 줍니다. 왜냐면은 얘네들이 돈이 많아요. 얘네들은 돈을 뭐 따로 이렇게 뭔가 버는 것보다는, 얘네들은 진짜 막 경제력을 갖춘 애들이잖아요. 막 이렇게 뭔가를 막 농사를 엄청나게 잘 지어가지고 돈을 많이 벌거나, 아니면은 뭔가를 많이 갖다 팔아가지고 많이 벌거나, 어쨌든 돈은 얘네들이 더 많기 때문에 얘네들을 지원을 해주게 되면서 얘네들이 영향력이 높아집니다. 그러면서 그런 여기 향회, 아까 말했죠, 향회에도 막 참여를 이제 시켜주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엄청나게 서로들끼리 싸우게 되죠. 그래서 기존의 사족의 권위는 많이 떨어지게 되고, 그냥 마을, 그냥 일반 마을 반상회 정도까지 돼버리는 이제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얘네 둘이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누가 권력이 높아지냐면은 수령이 권력이 높아진다. 유양서가 권력이 낮춰지니까는 이게 견제할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령이 실질적으로 상촌 사회를 지배하게 되고, 향회는 일반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그냥 자문기구로 전락을 합니다. 뭐 그냥 그래 너희가 그냥 말해, 나는 안 들을란다,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세도정치 배울 건데, 세도정치 시기에는 수령들과 향리들이 수탈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수령이 권한이 높아지니까는 그 밑을 따르던 향리까지 해가지고 수령과 향리들이 마음대로 그냥 백성들을 다 괴롭히고 수탈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도정치기에 엄청나게 힘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국력이 약화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쭉 진행이 됐다. 어쨌든 양반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기존 사족의 권위가 많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수령이 오히려 이제 권력이 높아지게 되면서 수탈이 많이 심해졌다라는 내용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런 그 향리들의 수탈을 계속 보고만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 서로 이제 계나 두례를 통해서 자기들의 결속을 강화합니다. 그래서 계나 두례 용어 알아두시고, 얘네들도 저항의식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상도 또 등장하게 되는데, 이제 농민의식이 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때는 좀 더 옛날보다는 교통이 발달하면서 시장 교류를 통해서 서로 이제 만나가지고 정보를 교류하고, 야 너만 삑 뜯겼어, 나도 존나 삑 뜯겼어, 뭐 이런 내용들을 서로 이제 공유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런 저항 의식이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이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좀 살만하니까는 서당 교육도 많이 받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교육도 받는 세대가 오는 거예요, 이때는. 그래서 얘네들이 조금 이제 더 깨우치는 거예요. 옛날에 진짜 완전히 그 무지랭이 백성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그 의식 수준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그런 정보 교류도 잘 되고, 그러면서 저항 의식이 높아지게 된다. 그런 가운데 새로운 사상도 등장을 합니다. 어떤 사상이 등장하냐면은 천주교라는, 서학이라고 이제 받아들여죠. 우리 천주교를 이제 천주교가 전파가 되고, 여기에 또 영향을 받아서 동학도 창시가 되죠. 동학은 최재우라는 사람이 창시를 하는데, 유불선 교리에다가 민간 신앙까지 결합된 이제 하나의 종교로서 이제 발달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뭐 유교, 불교, 선은 이제 도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교리를 짬뽕시켜서 민간신앙까지 해가지고 동학이라는 거를 하나 창시를 합니다. 네, 어쨌든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게 뭐 동학의 인내천 사상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천주교나 동학이나 어쨌든 뭘 중요시해요? 인간의 평등의 바탕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신분 체제를 비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의 평등하다라는 그 사상들이 바탕이 되면서 백성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아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교과서 82쪽 보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이런 이제 농민 의식이 성장하는 가운데 얘네들이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수탈에 이제 저항하는 이제 움직임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하층민들이 이제 봉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또 나오게 되냐면 예언사상이나 미륵신앙이나 이런 것들, 왜냐하면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세도 정치 시기에 그만큼 많이 삥 뜯어 가니까는 백성들이 먹고 살기 싫으니까 이걸 좀 갈아보고 싶은, 이게 뭔가 왕조를 교체하거나 이런 세상을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희망적인 그런 말들이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나왔던 게 바로 예언사상, 정감론. 정감론이 뭐냐면 정씨가, 이씨 왕조는 무너지고 정씨 왕조가 새롭게 들어선다라는 내용이 정감론이에요. 이런 예언사상이나 미륵신앙이 유행한다. 미륵불이 뭐라 했어? 미륵불이 구세주 같은 역할을 한다 했죠. 얘네들이 미륵불이 와가지고 세상이 바뀔 거다. 그래서 미륵불이 오기를 바란다. 이런 사상이 미륵신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벽서나 속청 등을 통해서 저항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벽서, 이렇게 뭔가 글을 쓰거나 벽에 글을 쓴다던가, 그다음에 소청은 이제 관아에 뭔가를 이제 잘못됐다고 말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항을 하는데 이걸 들어요, 안 들어요? 위에 이제 벼슬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수용할 생각이 아예 없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결국에는 봉기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대표적인 봉기가 홍경래난입니다. 어느 지역? 평안도 지역. 평안도 저기 위에 있죠. 압록강 밑에 이제 평안도 지역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홍경래난은 이 서북 지역, 평안도 지역, 서북 지역에 대한 차별 대우가 좀 심했어요. 그쪽 출신이면은 관직에 진출을 못 한다든지, 아니면 좀 빨리 잘린다든지, 상한선이 있다든지, 이런 차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세도 정치 시기에 이제 가혹했던 그런 것들에 대한 반발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관군에 대해서 진압이 되긴 했지만은, 엄청 큰 규모로 훅 일어났다가 결국에는 관군에 의해서 진압이 됐지만은, 이게 앞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제 봉기들의 이제 다들 밑거름이 됩니다. 여기 다 영향을 주게 돼요. 그래서 1862년에 진주 등지에서 먼저 여러 가지 진주 봉기가 일어나게 되면서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하게 된 게 바로 임술 농민 봉기입니다. 임술년에 일어났다고 해서, 임술년에 일어난 농민 봉기들, 이게 하나만 일어난 게 아니라 여러 군데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면서 이거를 임술 농민 봉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임술 농민 봉기가 일어난 원인은, 가장 큰 원인은 삼정의 문란이거든요. 삼정의 문란. 우리가 이제 안 배웠는데 우리가 경제하면서 배울 거예요. 이 삼정의 문란 때문에 임술 농민 봉기가 일어났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임술 농민 봉기를 이제 잘 해결하기 위해서 안핵사를 파견해가지고 삼정 이정청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이 삼정의 문란을 좀 해결해 보고자 노력을 하는 모습만 보이고 결국에는 아무것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정의 문란과 삼정 이정청까지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정의 문란은 다음 시간에 경제 파트에서 좀 자세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83쪽에 보면은 조선 후기의 모습들, 사회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사회상을 우리가 알고 있는 흥부전에서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한번 개인적으로 가져보시고, 넘어가서 사회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사회 파트는 이 정도로 하고, 그 78쪽에도 조선시대 삶이 있는데 한번 그건 읽어보도록 하고, 넘어가서 84쪽 봅시다. 84쪽에는 지금 그 문화 파트입니다. 여기가 지금 따로 그림 나오고 그런 게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지금 그래서 조선 후기 문화 같은 경우는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냐? 서민 문화가 발달을 합니다. 서민 문화. 그래서 서민들의 모습들을 그려주는 풍속화가 나타나던가,
그 다음에 그러니까 풍속화를 통해서 당시 사람들의 일상적인 생활 모습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민화는 자료 2번의 민화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풍요나 이런 것들을 기원하는 거예요. 서민들의 소박한 뭐 소망이나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게 바로 민화다. 그래서 위에 풍속화랑 민화는 조금 뉘앙스가 좀 다르죠. 그래서 지금 여기 내용 한번 살펴보시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지금 그래서 여기 그림 당연히 그림 나오면은 누가 만들고 당연히 그것까지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84쪽 85쪽 잘 읽어 보시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 하는 79쪽 80쪽은 경제 파트 한 번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까지 수업해 가지고 지금 남은 파트가 붕당하고 지금 경제 파트 지금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거 하나씩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가 이제 시험 전주인데 혹시나 뭔가 부족한 게 있거나 뭔가 진도를 못 맞췄거나 하는 반은 그때 이제 좀 나가고 진도를 나가고 혹시나 그 진도가 다 끝냈다 다음 주까지 다 해서 다 끝냈다 하면은 그 뒤에 이제 흥선대원군 내용 이대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꼭 시험 공부 틈틈이 잘 하도록 기원하겠습니다. 꼭 시험 공부 잘 열심히 하세요.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